채팅 서비스에 접속하면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정해주는 서비스를 랜덤 채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랜덤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다수 있지요. 이러한 랜덤 채팅은 그 사이트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이 다른데요. 특히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났다가 성범죄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보통 이런 것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면서 당장 나오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서 조사를 받았다가 진술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진술을 잘못하고 돌아오면 이를 돌이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먼저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담당 수사관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사 일정을 추후에 잡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당장 구속될 수 있어서 시간이 없다는데 경찰 조사를 미뤄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기보다 내가 그 취지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했을 때 매우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비슷한 취지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해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유는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긴 시간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수사관과 이야기해서 적당한 선에서 조사 일정을 밀어놓고 난 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서 그 피해자가 성년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구성 요건, 즉 성립 요건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구성 요건에 있어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강간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형량에 있어서는 성인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하한을 비교하면 성인은 1개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2년,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세 미만은 벌금도 없지요. 그래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욱 중한 사안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네, 해당 기록을 삭제해버리거나 대화창에서 나가기를 해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안한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꼭 보존해 놓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어 입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인식을 못했어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넘어갔다면 나의 고의, 그것이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이유들을 확인하기 위해 내가 했던 시도들이 있었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통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줘서 나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거라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요.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고 그 행위가 별도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상황이라면 범죄 사실이 추가될 수 있고, 별도의 범죄를 성립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형량을 결정할 때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내가 연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연락을 해서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그 빈도수, 연락한 시간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반영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어해 나가시면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높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내 기준일 텐데요. 이것이 객관적으로도 통상 이루어지는 합의금보다 과한 경우라면 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서 상대방 측이 요구한 합의금 액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런 사정으로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적절한 금액을 공탁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국 적절한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 부분 또한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지출은 했는데 감형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랜덤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